안녕하십니까. 상지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온라인 수업 벌써 몇 차시가 쭉 지나오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대면해서 선생님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렇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화면으로만 수업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죠. 선생님도 앞으로 여러분들 교실에서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함께 즐거운 얼굴로 또 웃는 얼굴로 같이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문학의 유기적 구조, 여러분들 교과서 20에서 21쪽입니다. 20에서 21쪽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지한 바와 같이 교과서 20에서 21쪽을 같이 읽어봤을 거고요. 혹시라도 교과서 20에서 21쪽 읽지 않은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잠시 멈춤 버튼을 눌러주시고 교과서 20에서 21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읽으셨죠? 그래서 20에서 21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유기적 구조. 자, 문학은 구조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유기적 구조라는 것은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문학의 내용은 작품 속에 구현된 나타난 정서, 느낌, 또 사상, 생각, 사건,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형식의 요소가 있죠. 형식의 요소는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 나타난 언어의 표현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단어가 눈에 띄죠? 바로 그렇죠. 형상화라는 단어가 눈에 띄일 텐데요. 문학에서 형상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세요. 문학은 모든 내용을 언어로 이 언어로 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형상화라는 건 뭐죠? 모양, 모양상. 그러면 뭐죠? 모양이 없는 것을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슬픔의 정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맛볼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나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언어로 형상화한다라는 구절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무조건 문학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학은 내용과 뭐라고요? 형식. 그렇죠?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하나의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별 대표적 문학 형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다 같이 살펴봤던 것이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학은 먼저 시, 그리고 소설, 그리고 희곡, 그리고 뭐로? 수필이라는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 들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은 바로 뭐죠? 정서 표현. 자, 모든 문학의 재료는 뭡니까? 언어입니다. 이 언어로 시는 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주력하고, 그럼 소설은 뭡니까? 사건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고, 사건이라는 것은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겪어나가는 이야기들을 말하죠. 그래서 소설을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자, 희곡은 뭡니까? 희곡은 대화의 언어다. 당연히 그렇겠죠. 소설과 희곡은 둘 다 뭐를 중심으로 합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희곡은 그 사건이 서술자가 뭔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뭐죠? 등장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진행되어 나가죠. 그래서 바로 대화의 언어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수필은 바로 일상,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학 형식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란 문학의 형식이 지닌 문화적, 관습적 틀입니다. 너무 커졌죠, 이거. 자, 그래서 문화적 관습적 틀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되어 있구나. 4개의 갈래로 되어 있다. 라고 정해져 내려온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무슨 갈래? 서정 갈래. 또 다 같이 해볼까요? 무슨 갈래? 서사 갈래. 그렇죠. 그 다음 무슨 갈래? 극 갈래. 또 그 다음 무슨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문학의 형식에서 시, 소설, 수필, 시소설, 그리고 희곡, 수필로 되어 있었죠. 바로 그 내용들을 말합니다. 서정 갈래 뭐죠? 시죠.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한다. 서사 갈래 서술자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해 나간다. 극 갈래 사건을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재현한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서사 갈래와 극 갈래 똑같은 건 뭐예요? 사건이라는 요소들은 똑같죠. 그런데 서사 갈래는 뭐를 통해서? 서술자를 통해서. 극 갈래는 뭐를 통해서? 대사나 행동? 인물이 직접 대사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도 있고 서사 갈래와 극 갈래의 공통점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차이점도 있다. 자, 교술 갈래. 사실 대상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비교록 자유롭게 제시한다. 우리 수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필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독서감상문, 일기, 편집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문학의 갈래, 외국어로는 장르라고도 합니다. 이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요. 작가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문화적, 관습적으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것, 형성된 갈래의 일반적인 체계와 규칙을 따른다. 여러분들 문학의 갈래 바로 전에 확인했죠? 갈래 몇 개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몇 개? 4개. 뭐가 있었죠? 서정, 서사, 극, 교술. 이 갈래의 체계와 규칙, 갈래마다 어떤 체계와 규칙이 문화적으로 또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자기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어떻게 하여? 변형하여 작품의 개별적인 특징, 따면 뭐죠? 개별적 특징, 개특, 이상하죠? 개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과거에 있었던 갈래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긴 하지만 변형하여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작가의, 오늘날 작가들의 작품 창작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다음에 나올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속해 있는 장르가요? 갈래는 바로 고려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도 아마 고려가요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이 고려가요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서경별곡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고려가요란 어떤 것일까? 자, 고려가요란 고려시대 평민들이 작가층 누구요? 평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르던 노래로서 흔히 서교라고 하고 또 여요 또는 장가라고도 합니다. 과거 고전 시가와 같은 경우에 작가층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보면 주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평민들의 노래라고 하면 삶의 애환,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귀족 중에 양반사대부가 주로 창작했던 갈래들은 뭐죠? 그렇죠. 시조와 가사.
시조와 가사와 같은 작품들은 양반 사대부들의 세계관. 뭘까요? 유교윤리. 그렇죠? 그리고 강호한정. 자연에 살고 싶어요. 이런 노래들의 주제가 바로 그런 노래들 속에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층이 누구인가를 알면 굉장히 노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느 시대? 바로 고려시대다. 자, 그 고려시대의 평민들의 노래, 결국은 이거 뭐예요? 민요입니다. 이 민요가 떠돌다가 일부가 궁중으로 들어갔네요. 편입되어서 고려가 망하고 무슨 시대? 조선시대까지 전해지다가 한글 창제 이후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의 1443년 창제하시고 1446년 반포하신 한글 창제 이후 편찬된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 등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악자가 들어가고요. 여기도 악자가 들어가네요. 바로 노래집이에요. 노래 악보집에 이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집들은 무슨 노래? 바로 궁중악에 관련된 노래들인데 그 안에 가사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고려가요의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가요는 자, 이 네 가지 특징 여러분들 요거는 꼭 알고 외워두고 있어야 앞으로 고려가요들이 나올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볼까요? 입으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죠? 한글 창제 이전이니까 또 누가 불렀으니까? 평민들이 불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문자로 남길 수 없어.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민요와 같은 거예요. 전달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궁중음악으로 문자로 기록됐고요. 오랜 기간 전승되는 동안에 첨삭 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경별곡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당시의 사회상,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고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요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운율이 무척 아름답고 소박하면서도 평민들의 노래답게 어떻다? 진솔하다. 자, 그럼 고려가요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꼭 외워두도록 합니다. 출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자, 여러 개의 연 또는 절로 나뉘는 무슨 채, 분연채 또는 분절채,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서경별곡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은 대체로 매음보, 삼음보의 음보율을 보인다. 삼음보는 바로 뭐의 음보? 바로 민요의 음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삼음보는 뭐의 음보? 민요의 음보. 세 번째, 운율을 맞추거나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후렴구 또는 후렴구는 여러분 잘 알죠? 뒤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요소들, 여음구 또는 조흥구 등이 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여음구, 조흥구라는 것은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뒤에 잠깐 이렇게 뒤에 하나씩 달리는 그런 단어들, 그런 구들을 우리가 조흥구라고 합니다. 다음 것들을 보면요. 자, 그럼 고려가요 내용은 간단하죠. 뭡니까? 사랑, 이별, 삶의 애환, 부모에 대한 흉, 평민들의 솔직한 생활 감정. 자, 평민의 노래가 아까 궁중으로 유입됐다고 그랬죠. 임금에 대한 연군의 내용이 첨가되기도 했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들은 조선조 학자들, 유학자들이죠. 이 학자들에 의해서 남녀상열지사다 해서 문헌에 싣지 못한다고 해요. 기록할 때 삭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몇 개의 작품 외에는 그 전에 있었던 고려가요들이 사라진 것들도 있다고 하죠. 자, 지금 전하고 있는 고려가요의 내용, 고려가요를 살펴보면요. 내용이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에 해당하는 것은 쌍화점 또는 정석가 이런 것들을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별 기다림, 사랑과 이별 기다림은 서로 어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동동이라는 작품, 가시리, 요거는 중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서경별곡, 우리가 지금 배울 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삶의 애환, 청산별곡 1학년 때 배웠었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를 나타내는 삼오곡, 생각하다, 어머니,
이 노래 영군지정을 나타내는 거 정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신라 시대에 불렸던 향가가 그때까지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여 향가의 고려가요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가요의 개괄을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고려가요 중에 바로 서경별곡, 아주 아름다운 노래이죠. 서경별곡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서경별곡 꼭 읽어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